유출을 막으면서 일어난 일인데요. 이것이 없으면 디젤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해 물류대란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요소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물로 디젤 차량의 오염물질 저감 장치에 필요한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릴게요. 1번 요소수, 2번 냉온수. 다시 한번 들려드릴게요. 1번 요소수, 2번 냉온수. 샵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답 보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햄버거 쿠폰 드리겠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돌발 퀴즈 내일 또 만나요. 한층 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더 정확하게 원에서 분석해드립니다. 최민희 전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공보특보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네. 지금은 어떤 호기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워낙 분야가 다양해서. 네. 네. 오늘 지금 국민의힘 경선 투표 시작됐습니다. 당원 투표가 시작됐는데 지금 43%를 넘어가지고 흥행의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바람의 홍준표한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거꾸로 같은데요. 거꾸로. 지금 5시 기준으로 44%가 살짝 넘었어요. 와. 그러니까 저희도 기대 안 한 정말 엄청난 투표율입니다. 서버가 터졌다는 말이 네. 그 빈말이 아닐 정도로 폭발적인 그 투표율이 나왔는데 네네. 그 아무래도 그 소위 얘기하는 당심이라고 하는 네. 당원들 사이에서는 윤석열 투표가 지지도가 높게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이렇게 높은 투표율은 일종의 그 결집 효과가 나타난 것 같아요. 그렇죠. 결집은 있죠, 분명히. 예. 그래서 이제 그 언론 보도에서 뭐 홍준표 후보가 될 수 있다, 아니면 여론조사에서 앞섰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당원들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아침부터 그냥 열리자마자 투표를 하기 시작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최민희. 오늘 오전까지는 되게 분위기가 네. 젊은 당원들이 투표를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커뮤니티 들어가 봐도 젊은이들이 막 투표 독려하고 이렇거든요. 네. 그리고 내일부터 ARS 투표하시죠. 네. 오늘은 온라인 투표. 오늘하고 내일까지는 이 모바일 투표. 네. 그리고 그 다음 날 ARS죠.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으로서는 되게 고무적인 건데요. 어쨌든 첫째, 둘째 날은 젊은 당원들이 투표를 이끌고, 그 마지막 날부터 그 3일째 되는 날은 이제 전통적인 지지층, 네. 50대, 60대, 70대, 특히 60대, 70대 당원들이 투표를 이끄니까 투표율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네. 거의 80%, 90%, 85%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까지 나올까요? 사실은 지금 44%인데. 그렇죠. 상당히 높았는데 사실 그 투표율 70%는 거의 넘사벽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렇죠. 있었거든요. 네. 여태까지 뭐 50%를 넘긴 적도 거의 없다시피 해요. 예. 그래서 70%는 도저히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 의원님은 뭐 80%, 85% 말씀해 주시니까. 이게 결집되면 민주당의 3차 투표가 엄청난 결집이 일어났잖아요. 그게 80%. 네. 네. 그래서 지금으로 보면 전 75% 이렇게 80% 갈 거라고. 진짜 70% 넘으면 대박인데요. 네. 그런데 이 누구한테 유리합니까, 최민희 의원님? 저는 이거 틀리면 다음 주에 와서 창피하긴 하지만 양쪽 다 결집으로 보기 때문에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다, 이렇게 보는 알겠습니다. 쪽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경선이 흥행할 수밖에 없는 게 TV 토론에서 TV 토론마다 엄청난 뉴스와 말을 쏟아내서 그런 거 아닌가 생각돼요. 어제 저녁 TV 토론에서도 엄청난 토론이 거세게 맞붙었습니다. 어떤 얘기가 있었는지 한번 가볼까요? 비호감도는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압도적인 1위고 제가 2등이죠. 상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소위 이제 뭐 홍준표라고 안 하고 꿔준표라 그래서 본선에 가서는 전부 민주당 찍을 사람들인데 그걸 확장성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398의 꿔준표, 또 일합을 겨뤘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우선 저는 다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토론을 그냥 뭐 대충 그 보도 몇 개 보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다 봤다는 네. 점 말씀드립니다. 근데 사실 꿔준표도 네이밍을 잘 하셨고 398도 잘했지만 역시 수치로 들어오는 398이 더 소구력은 있었어요. 어제는. 네. 그런데 저는 쭉 선거를 치러보면 이런 막판에 왜 이런 그 서로 간의 공방은 사실 이미 표심은 다 정해져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거라고 보았습니다만 역시 마지막 토론에서도 네. 동물, 그러니까 반려동물에 대한 특히 개식용 건이라든지 윤석열 후보의 압권이 아니었나. 의원님, 네. 어떻게 개도 식용이 있고 그 애완견이 있고 그런 발상은 캠프에서 주신 건가요? 아니 사실상 구분되지 않나요? 우리가 반려견으로 주로 키우는 그 종하고 네. 그거는 사실상 구별이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제로 이제 거의 20번 했어요. 토론회를. 국민의힘 경선은 정말 토론회 한 기억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김용남 의원님 갑자기 개식용 논란에서 다른 데로 쓱 넘어가는데. 갑자기 그냥 뭔가 뒤가 캥기시죠? 반려견, 식용견은 좀 난처하다. 그죠? 아니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정말 그 가족같이 키우는 반려견이 있는 거고요. 네네. 그리고 기본적인 그 사상의 토대가 자유주의거든요. 네. 되도록이면 정부나 권력의 규제는 적을수록 좋다. 이런 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뭘 금지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걸 기본적으로 거부감을 갖고 있어요. 예. 없던 규제를 새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개 식용은 찬성. 아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만약에 개 식용 금지 규제를 만들면 그건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개 식용 규제도 새로운 규제이므로 가능하면 안 만들려고 하다 보니 개도 식용개가 있고 반려견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거라는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얘기죠? 기본적으로 없던 규제를 만드는 것은 일단은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걸 국가가 꼭 나서서 먹어라 마라 하는 거는 옳지 않다는 게 그게 꼭 먹는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비즈니스가 됐던 뭐 그게 기본적으로 이재명 후보처럼 음식점도 이제 정부 허가 받고 내라라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반대점에 서 있는 거죠. 대척점에. 정말 왜곡이시다. 그 음식점 총량제라고 언론들이 이제 붙여서 몰아붙였는데 사실 그거는 자영업자들 특히 음식점 상황이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되게 음식점 폐업률이 한때는 9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윤석열 후보는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우후죽순처럼 생겨서 우후죽순처럼 없어져도 이건 자유니까 그냥 계속 놔두자 이런 입장이신가요? 그런 골목상권 보호라든지 이런 거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거네요. 사실은 이재명 후보 같은 발상이면 먹자 골목이 형성될 수가 없죠. 일종의 거리 규제를 두든지 아니면 개수를 제한해야 되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그런 규제 권한이 주어지면 사실은 그거는 이권하고 관련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누구는 음식점 허가를 받을 수 있고 누구는 안 친하거나 권력에 멀리 있어서 음식점 허가를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께서는 음식점 허가도 화천대유에 몰아주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거는 지금 너무 논리적으로 벙벙 뛰니까. 그런 개인 택시 허가제도 없애야 되네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규제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도 개인 택시 허가제도 없애자 이런 생각을 떠나서 제 개인적인 철학으로는 의원님이 대통령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죠. 물론 아니죠. 제가 후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개식용 문제라든지 예를 들면 반려동물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실 때 좀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서 일부에서는 그런 조롱도 나왔어요. 사람으로 치면 인종차별입니다. 그리고
물론 도시에 이렇게 그 소위 반려견과 뭐 식용견이 뭐 나누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좀 무리였던 것 같습니다. 김영남 의원님, 견종차별은 맞죠? 그게 이제 모란시장 가면 주로 식용용 개들이 많고요. 모란시장 없어. 펫샵에 가면 주로 반려견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님 이런 건 그냥 약간의 말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아요. 그러면 손가락까지 간다니까 또. 손가락. 실수인가요? 실수는 아닌 것 같은데. 조혜숙님께서 윤석열 후보가 개를 키우지 않았다면 과연 유승민 후보가 개 식용 문제 꺼냈을까요? 우리 대통령 후보도 개 식용 문제 정말 관심이 있긴 한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얼마 전에 그 개 식용을 금지하는 게 필요하지 않냐라는 취지로 생각해보자고 얘기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 측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왜 자꾸 규제를 새로 만들 생각만 하냐 이거죠.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할 몫이죠. 아니 의원님 정치가 그럼 없어져야 돼. 예를 들면 규제라는 게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개 식용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칩시다. 개 식용은 이제 하지 말자.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문제가 국제적 기준에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방식으로 점잖게 이제 개 식용 문제를 좀 우리가 금할 때가 되지 않았냐. 사회적 합의를 해보자. 그러면 토론을 거쳐서 국민 다수가 동의한다면 저는 규제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규제라는 게 무조건 나쁘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적절한 규제는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그냥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러다 손가락까지 간다니까.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심한 규제는 인위적인 규제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나 사실 개 식용개가 있고 반려견이 있고 이런 구분은 조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면 그 되겠습니다.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틀림없는 사실이고요. 네. 그리고 그런 게 다 전체주의적인 발상이에요. 정부가 나서서 너는 이거 해도 돼, 저건 하지 마. 일일이 다 정해주고 이건 먹지 마, 이건 먹어도 돼. 이거 발상 자체가 문제예요. 제가 보기엔. 너무 심하게 가셨어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곤란해지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면 의사 정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 수와 관련하여 의대를 늘리고 공공의대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의사들이 반대가 높아요. 의사 정원 있거든요. 그럼 의대 정원은 규제하지 말고 만들고 싶은 대학은 다 만들게 해 주실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더 반대가 심한 겁니다. 아니 그 정치적인 목적 외에 어쨌든 의사는 면허가 있잖아요. 대한민국에 면허 있는 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면허는 사실 규제거든요. 강력한 진입 규제. 그런 것도 차츰 다 그냥 자유화하실 건가요?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왜 왜냐하면 다른 문제예요? 그건 라이센스는 사실은 그거를 숫자를 무제한적으로 풀어버리면 그 품질이 유지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의대 교육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지녀야 될 어떤 도덕적인 책무나 이런 거를 요구할 만한 기반이 없어져요. 사실은 먹고 살기 힘들게 만들면 뭐 영어 속담에도 있습니다만 가난해지면 나쁜 그 근성이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전혀 다른 문제죠. 자, 개식용에서 공공의대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 얘기 나왔고 전체주의도 나왔고요.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아무튼 7249님께서 토사구팽과 견마지로 이 두 사자성어를 보면 똑같이 개가 나옵니다. 근데 의미가 달라요. 구팽의 개는 개를 삶다. 견마 개와 말. 자, 식용으로 키우는 개를 구로 많이 부릅니다. 이렇게 견과 개, 구로 이렇게 나눈다고 하는데 청취자분들 생각도 다양합니다. 윤 후보가 쏘아올린 개식용이라는 공, 이 문제가 대선 화두로 기후위기와 함께 아주 새롭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거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에이, 그렇게까지는 발전 안 하죠. 그런가요? 네. 오늘 내일 그냥 좀 떠들다 끝날까요? 아니, 개식용 금지는 전체주의다 이렇게까지 갔는데 어떻게 논란이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먼저 시작하셨어요. 아니 사회적으로 논의해보자라는. 먹지 마라. 뭐 이건 자꾸 그런 식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니까. 아니 먹지 마라 국민의 하신 거 삶의 아니에요. 권력이. 대한민국 그 한국말은 아다르고 어다른데 네. 문재인 대통령 말씀하시는 방식 자체가 그렇게 강압적이질 않으세요. 이제 개식용 문제는 좀 안 할 때가 되지 않았나요? 이런 식이지 뭐 그렇게 안 하시죠. 김영남 의원님 다시 개식용에서 국민의힘으로 가려고 했는데 다시 개식용으로 오는 걸 보면 이거 며칠 갈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건전한 토론으로 이어지는 이 정도는 근데 개식용 금지가 전체주의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토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 참 어제 토론회 얘기하고 국민의힘 경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개식용에 빠져가지고 네. 이게 판이 자꾸 개판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안 되니까요. 저희는 잠시 숨 돌리고 6시에 2부 이어가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은 2부에서 그 고발 사주 얘기를 조금 할 거고요. 또 다른 얘기도 할 일이 많은데 또 개식용에 빠져가지고 개식용은 이제 2부에서는 안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5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지선이네 가족의 먹구름이 드리운 건 3년 전 이맘때부터입니다. 활기차고 건강했던 지선이 엄마는 갑자기 쓰러지면서 뇌전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통원 치료를 반복하며 희망을 꿈꾸던 엄마에게 조현병이라는 또 하나의 아픔이 찾아왔는데요.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엄마를 간호하는 건 오롯이 아빠의 몫입니다. 간병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휴직했던 아빠는 휴직 기간이 길어지면서 일자리를 잃고 말았는데요. 치료비와 생활비를 앞으로 어떻게 감당하면 좋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중학생인 지선이와 언니는 행여라도 아빠가 걱정하실까봐 애써 밝은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미소를 잃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지선이네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화요일인 내일 아침 안개가 유난할 전망입니다. 큰 일교차와 복사 냉각이 더해지면서 내륙 지역의 안개가 더욱 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중부 내륙, 전라북도 내륙, 경상북도 내륙 등 많은 곳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짙은 안개가 드려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동하실 때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안개가 드려지는 가운데 밤새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낮아져 내일은 더욱 쌀쌀할 전망입니다. 대관령은 0도 안팎까지 떨어지겠고요. 파주와 철원 3도, 세종, 춘천 6도, 서울, 대전 7도, 대구 8도, 광주, 울산 9도 등 전국은 3도에서 11도 정도가 예상되고 오늘보다 적게는 2도에서 많게는 5도가량 낮은 기온이 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도 오늘보다는 조금 낮은 곳이 많겠고요.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세종 16도를 비롯해 전국은 15도에서 20도의 분포로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화요일인 내일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를 보이다가 낮부터 구름량이 늘 것으로 보이고 강원 영동 지방의 경우 날이 흐린 가운데 강원 영동 북부 지역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강원 중부 동해안 지방은 오후에 빗방울 정도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 기온은 14.1도, 습도 66%입니다. 윤지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2부 시작했습니다. 이명수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워딩이 고급져요. 개판이라니. 아우 이거는 네, 저희가 심심한 사과드립니다. 김용남 의원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네, 그렇게 네 강아지 그런 판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합니다.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9510님 개소리 좀 그만합시다. 개는 죄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개들한테도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따라 2부부터 함께 하시는 분들 계시죠? 어서 오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1부가 궁금하다 싶으면 유튜브에 주진우 라이브 검색하시면 되고요.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조진주 씨. 국내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오늘 0시 기준 접종 완료율은 75.3%를 기록했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 첫날인 오늘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11세에서 15세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0시까지 집계된 해당 청소년 접종 예약률은 27.2%이며 예약은 오는 12일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의 추가 접종 간격은 기본 접종 6개월 이후를 원칙으로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교육부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두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의 논문 부정과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대에 대한 특정감사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광장에서 해체된 세월호 기억공간이 서울시의회 본관 앞에 다시 조성됩니다. 내일부터 서울시의회 본관 외부에 세월호 기억공간을 다시 설치하는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홍준표 후보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어떤 얘기일까요? 검찰 고발 사주 문건 의혹. 네. 윤석열 후보 책임있다 47.1%. 윤석열에 대한 정치 공격이다 33.3%.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어디 그런 희한한 통계만 또 뽑으셨네. 거기 보면은 정치 공작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퍼센티지가 높은 통계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통계만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까? 윤 의원님. 네? 이거 아마 이거 조사는 처음 한 거로 제가 알고 아닙니다. 있습니다. 10월 26일, 10월 27일에 KSOI에서 처음 한 거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KSOI가 여론조사 그 민주당하고 우리 홍 후보님한테 좀 잘 나오는 여론조사 잘 안 나오죠. 제가 제일 잘 나오는 거는 KBS 여론조사입니다. 팩트를 갖고 얘기를 하십시오. 무슨 아니 이걸 안 물으려고 했는데 뭐 이상한 가지고 오셨는데 이야기를 하니까. 네, 자, 고발 사주를 정치 공작으로 이렇게 본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용남 의원님? 그 홍준표 후보께서 토론회 시작할 때 초반에 그 별명이 하나 붙었잖아요. 네. 조국수홍이라고. 조국수홍이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사실은 누가 봐도 소위 얘기하는 고발사주 내지는 제보사주에 대해서 지금 공수처가 무리한 수사를 하고 제대로 수사를 하기보다는 정치적 목적을 갖고 악용을 한다는 여론이 높은 게 적어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그게 높은데 뭐 토론에서 이런 거 갖고 이제 공격을 하다 보니까 홍 후보의 그 지지율이 잘 안 나오는 거죠. 최민희 의원님. 네, 우선 정치 공작 여론이 전체적으로 높았던 적은 한 번도 없다. 팩트 체크해드리고, 그리고 김영남 전 의원님 말씀처럼 국민의힘 지지층에선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런 여론조사는 그걸 따로 발표하진 않죠. 전체적으로 발표되는 거고.
그다음에 정치 공작이라면 윤석열 검찰 때 일어난 자작극이 됩니다. 왜냐하면 등장인물이 손준성 검사 외 검사 임명이고 이거는 뭐 자료로서 증명된 거고 검사 2명이 관여되었고 손준성 검사가 일부 텔레그램 메시지를 쓴 적도 있다. 이건 팩트로 확인됐기 때문에 정치 공작으로 자꾸 몰면 자작극이 된다. 그래서 그 늪엔 안 빠지셨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이 여론조사는 헤럴드 경제 의뢰로 한국사회여론조사연구소가 지난 26일 7일간 이틀간 전국 만 18세 남성 성인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KSOI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세 번째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야권에서는 좀 복잡하겠는데요. 머리가 좀 아프세요?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죠. 사실은 지난 4월에 서울하고 부산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네. 국민의힘하고 국민의당 합당을 했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후보를 아예 이 당 안에 합당된 안에 이제 포함시켜서 지금 당내 경선을 같이 뛰고 있었어야 될 상황인데 그때 합당이 무산되면서 이제 독자 출마 선언은 일단 했잖아요. 오늘. 네. 근데 뭐 적절한 비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해도 뭐라고 안철수 후보가 출마하면 적어도 5% 내외의 그 득표력은 무조건 있거든요. 뭐 그 이상 나올 수도 있고. 네, 지난 대선에서는 21%를 얻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21% 나왔죠. 근데 네. 그 이후에 정치적으로 약간 쇠락의 길을 겪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선의 당락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 건 틀림없어요. 예. 그래서 제가 당대표라면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합당에 그 손을 내밀면서 안철수 후보께 서울 종로 출마하시라고 적극 권유하겠어요. 아, 그래요? 이게 해봐야죠.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대선 후보가 결정되면 사실은 당 운영의 중심이 당대표보다는 후보로. 대선 후보로 집중되게 돼 있거든요. 첫 번째 숙제가 안철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우선 이준석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같은 후보가 나오지 않는 한 민주당에 5% 진다. 이런 예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5% 정도 나오니까 이거는 뭐 굉장히 큰 영향력이죠. 네. 네, 왜냐하면 대선이라는 게 보통 49대 51인데 이번에도 뭐 그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민주당의 심상정 후보한테 신경 쓰듯이 되게 심상정 후보가 안철수 후보보다는 낮아요. 프로테이지가. 네. 그러니까 그러나 둘 다가 신경 쓰일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근데 오늘 안철수 후보의 출마 선언문 보면 늘 그랬듯이 시대교체 선언했고요. 그다음에 양당 기득권 적폐의 선수교대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3세력임을 분명히 하는 출마 선언문을 냈더군요. 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요즘은 안철수 후보가 뭐 워낙 선수가 되셔서 뭐 아무리 제3지대를 공략하려고 했다가도 뭐 승산이 없으면 어딘가와 합당을 하려고 노력은 하겠죠. 근데 결국은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에 달리지 않았을까. 국민의힘이. 그러면 국민의힘이 무엇을 내줘야 될까를 고민하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살과 뼈를 다 내드려야죠. 그래요? 그래서 후보 자리도 후보 단일화? 그거 빼고. 그런데 어차피 후보 단일화 과정은 거쳐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게 쉽게 될까요? 그리고 종로는 이준석 대표가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종로를 내줄 수 있을까요? 당대표가 대선 승리 이꼴 뭐 정권 교체입니다만 정권 교체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는 모습을 보여야 네. 앞으로 장기적으로 더 정치적인 전망이 밝아지는 거지. 네. 본인이 당대표인데 지금 대선 지휘는 안 하고 본인이 선수로 뛰겠다, 후보로 뛰겠다. 이것도 모양새가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오늘의 의원님 말씀으로 이준석 대표는 나가고 싶은 마음이 더 세졌을 것 같습니다. 그래. 자, 근데 안철수 후보가 놈 대선이라고 하는데, 네. 나쁜 놈, 이상한 놈, 추한 놈 이렇게 하는데 국민의힘 후보들한테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 여야
모두 마찬가지죠. 아니, 사실은 여당은 한 명밖에 없으니까 3명 중에 2명은 지금 국민의힘 아닙니까? 뭐 2명 정도는 뭐 국민의힘일 수도 있죠. 근데 비호감도가 공통적으로 다 높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근데 제가 보기엔 비호감도가 반드시 정말 싫다라는 것보다는 약간 유권자들의 피로도일 수도 있거든요. 네. 상당 부분은 뭐 여러 번 출마한 분들은 뭐 요번에도 또 나오냐 뭐 이런 피로도 때문에 비호감도가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근데 그 여론조사 한 거 보니까 비호감도가 가장 높은 분은 안철수 후보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안철수 후보가 비호감도가 1등이에요. 가장 높고 네. 물어보고 싶은 건 그거예요. 본인은 어떤 자인가? 네. 그걸 묻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557님께서 종로는 김용남 의원이 답이다 이렇게 왔습니다. 문자가. 네. 네 수원에도 네. 종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수원에서 종로가 지금 중요한데요. 자, 이재명 원팀 네. 원팀을 위한 선대위 잘 꾸려지고 있습니까? 우선은 핵심 인물이 누구였냐? 예. 이낙연 후보님이 아니세요. 네. 이낙연 후보님은 그렇게 뭐 그 정해진 민주적 절차나 그 국민들의 뜻에 반하는 분이 아니세요. 네. 그게 이제 프로인데 가장 주목받던 인물이 서른 의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서른 의원이 선대위에 전격 합류하게 되면서 네. 일단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모든 후보와 그리고 모든 후보 측의 핵심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선대위를 구성해서 1차적으로 원팀에 시동은 걸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김용남 의원님 이걸 비판하려고 하시기 전에 11월 5일 이후에 민주당의 현재는 국민의힘의 미래다. 그래서 그 반면교사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용남 의원님. 결합은 결합인데 이제 진정한 화학적 결합이 이루어지느냐 요게 관건이겠죠. 그러니까 수소와 산소가 만나서 물이 되느냐 네. 아니면 이게 겉도느냐. 참고적으로 그 H2O는 수소가 아닙니다. 네, 물이에요. 그렇죠. 이건 물이죠. 아니 어떤 분이 그걸 자꾸 수소라고 그러시길래 다시 한번 깨알디스를 하시네요. 그런데 근데 윤석열, 홍준표 여기는 원팀 가능합니까? 더 심하죠. 아니 저희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저희 당 그 전현직 의원들의 성향상 가능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누가 이기더라도 이기는 쪽이 내 편인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저는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되면 원팀이 가속화되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되면 원팀에 오히려 가속화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시켜줬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임기를 지켜주려고 노력했는데 대통령이 뒤통수를 빵 치고 나가셔서 문재인 대통령을 배반했다는 프레임이 걸려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들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되면 참 이게 희한한 건데 이재명 원팀은 가속화됩니다. 근데 국민의힘의 위크 포인트는 뭐냐?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윤석열 후보 지지를 선언하셨고요. 예. 홍준표 후보는 과거 김종인 위원장이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으로 약간의 옷고 치르신 적 있잖아요. 네. 예, 그때 검사가 홍준표입니다. 네. 그리고 그 홍준표 후보는 지난 총선에서 김종인 위원장에게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와서 당선됐으나 또 끝까지 안 받아주셨거든요. 김종인 위원장이. 그러다 보니 악연이라 오히려 민주당보다 더 큰 불화를 겪을 수가 있어서. 김종인 변수가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그러시죠, 뭐. 네. 여유가 있으시네요, 김용남 의원님. 네. 아니, 최 의원님이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국힘 후보가 되면 민주당은 원팀으로 단결하고 네. 홍준표 후보가 되면 오히려 원팀이 조금 안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역시 민주당의 거꾸로. 일부에서 홍준표 후보를 응원하고 있다는 거를 자백해 주신 것 같아요. 2919님께서 이준석 대표는 종로에 절대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 김용남한테 기우나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치적 원의 시점 김용남, 최민희, 김용남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서 오는 피로. 오늘 시사하셨습니까?